광고부터 간단히 하고 오늘 다룰 이슈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이 광고 계속 나오는 광고인데 마이보험 체크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니까 이런 일도 좀 벌어지는 거죠.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에 영업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직접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막 들어와, 역시. 아직 화면은 안 들어갔어요? 아니, 들어와. 들어왔어요? 예, 3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당신이 짱 2부에 고민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기다렸던 고민정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하고 가려니까 진짜 불편하긴 하네요. 네. 처음이에요, 마스크하고는? 예, 원래 지난주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서울시가 실내도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잖아요. 그쵸? 지난주 후반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당연히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안경 쓰는 사람들은 김이 서려갖고 맞아요. 예, 고민정 의원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데 아니 근데 오히려 뽀샵되고 좋네요. 계속 그걸로 가는 걸로. 가는 걸로. 요즘 네. 어떻게 바쁘게 보내셨어요? 너무 바쁘고 아까 그 일하는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추진단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법안들도 보고 있는 게 많아서 무지 바쁜데 그 일하는 국회법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상임위에서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가 여야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의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회의 열려 안 열려, 내일은 어떤지 알아봐.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매주 일정 시간에 반드시 회의를 열게 하는 걸 강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임위 본회의 딱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월 2번 뭐 상임위 있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가 항상 문제인데 결국은 그 법사위의 그 체계 작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사위가 어찌 보면은 이제 상황의 역할을 조금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요거를 조금 손을 받고, 그리고 한동안 그 언론사에서 여가위를 왜 합치냐, 복지인가 교육, 아마 복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상임위로 넣었는데 이거는 여가위를 오히려 격화시킨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임 상임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자주 열리거나 혹은 시간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관심 사안으로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에 해당이 돼서 오히려 중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메인 상임위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겸임 상임위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덜 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냥 상임위에 넣자. 그래야지 그 안에서 훨씬 더 수기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산자위인데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산자, 중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의원들이 관심 사안들을 두 개 다 면밀히 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가위를 이제 넣자라고 얘기한 지금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통합당에서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들을 할 때 상임위 네. 할 때 그 소위에서 과거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합의 처리를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네, 지금 네, 이제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꼭 없어도 상임위에서 사실은 합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질질 끌면 상임위원장이 다 지금 민주당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체 회의를 붙여갖고 이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에 하나 이제 11대 8로 뭐 통합당이 나중에 물밑 협상에서 자기들이 받겠다. 네. 만약 이렇게 나오면 또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하는 국회법의 지금 취지를 네, 네. 그대로 살려서 조항이 통과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 핵심은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리시고 맞아요. 둘째는 정의당이나 나머지 정당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서 의견 나오는 것을 좀 받아줄 건 받아주고 해서 통합당만 반대하고 나머지 정당이 뭐 통과를 한다든가 국민의당이 뭐 반대하는 거 그런가 보다 하지만 네, 네. 나머지 세력들은 다 찬성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가져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만 자꾸 눈에 도드라지게끔 보이는데 사실은 각자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 있는데 보도가 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데 자주 나오시라고 얘기하시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나올게요. 근데 밖에서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생활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캠프에서 예전에 있었고 또 선거도 치르시고 이런데 그때 이렇게 밖에서 볼 때와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치권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네. 생각했을 때와 실제 이제 또 생활을 해보시니까 달라요. 뭐가 가장 크게 다르던가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쁜 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성실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겠더라고요. 하지만 성실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양심상 그건 양심 걸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침에 보통 회의가 7시 반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무슨 회의가 사무실에- 그렇게 많으세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관심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는 뭐 데이터라든지 뭐 스마트 공부 모임 팩토리- 이런 게 계속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세미나 뭐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알려면 그런 데 가야지 알 수 있고 내 의견이 이렇다는 걸 정부 부처든 전문가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들도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법안들이 어느 날 누군가가 사장님이 딱 떨어뜨려주고 야 이거 해결해 이게 아니라 저희가 다 발굴해야 되는 거라 언론사들에서 지적하는 것 혹은 지역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혹은 내가 그동안 풀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머리가 다 자 아파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청와대 생활 때도 무지 바빴잖아. 그렇죠. 뭐 한 6시, 7시에 막 출근하고 이랬잖아. 국회의원 생활하고 어떤 게 더 바빠요? 어떤 게 더 피곤해? 지금이 더 바쁘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야. 청와대 때는 매주 토요일은 쉬었어요. 그치. 근데 그게 예. 직원과 오너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직원이었으니까 네, 네. 토요일 날 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말 다 쉬죠. 우리 보좌관들은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저는 못 쉬겠더라고요. 그 주말에는 주로 뭐해? 지역구 활동? 아니요. 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역구 사무실도 폐쇄를 해서 계속 회관에 나와서 자료 봐요. 끝이 없어요. 자료 봐요. 내 책상에 늘 아니 이만큼씩 쌓여있어요. 의원님이 주말에 나오면 보좌진도 한 명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눈치분이라고. 뭘 눈치 봐요. 그냥 나와요. 혼자. 혼자 나와요? 나머지 네. 안 나와? 네네. 좋은 의원실인데. 좋죠. 인기 의원실. 아니 그래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네. 기자들한테 들은 건 어떤 데는 유연 근무하고 혹은 아예 폐쇄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임위를 왜 산자위로 네. 가셨어요? 원래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국회에 왜 갔을까? 그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 건데 그게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정책 입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를 찾는 게 이 두 가지일 텐데 일단 그 두 번째 걸 먼저 해보자. 근데 이제 그게 원래부터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생각은 그러니까 뭐 없었지. 선거 치를 때도 내가 국회의원에 입성하면 산자위 아. 쪽으로 좀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셨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면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또 우리 박시원 대표님처럼 정치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보니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고민정 당신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콘텐츠를 채워라. 계속 정책을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있으니 굳이 거기에 네. 몰두하지 말고 네. 컨텐츠를 쌓아서 내공을 탄탄히 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힘이 좀 딸리는 정책들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뒷받침해주고. 자기야 이번에 산자위가 뭐 한국판 뉴딜 하면 엄청 많아요. 핵심이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할 일이 많구나. 엄청 많습니다. 그 영향도 좀 있었겠네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한국판 뉴딜 이쪽에 그렇죠. 드라이브로 4차 산업혁명 드라이브로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국판 뉴딜이 올 초에 대통령님 대국민 담화 때 나왔던 발언인데 사실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에서 DNA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계속 갖고 왔던 거라 그게 결국은 다 산업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산자위로 가야 되니까. 뭔가 실마리는 좀 찾았어요? 공부하시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데이터 데이터? 잘 설명 좀 아세요? 설명 좀 해서 우리 뭐 빅데이터는 좀 아는데 뭐 공공기관들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뭐 실험적으로 해보긴 해요. 뭐 카드 정보, 뭐 네. 교통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다음에 SNS 정보 뭐 다양한 모아서 어떤 공공 정책이 나가의 방향을 좀 과학적으로 어떤 토대를 그걸 네네. 토대로 이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는 좀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든 글로벌 모든 나라들이 이 데이터 산업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이미 치열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도 자율주행차하고 이제 이 협약을 통해서 그쪽 분야의 산업을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그래요. 모든 개인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다 없는 들여다보고 데이터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구글 맵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 여러분들 그 구글 맵 갖고 계신 분들은 가끔씩 그 메시지가 딱딱 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뭐 복성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딱 떠서 복성각 음식 맛은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세요.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GPS를 통해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며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스를 이미 구글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뭐 기본소득 얘기 나올 때 데이터 세금을 맞아요. 거기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게 긁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논의가 있는데, 근데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아직은 제가 보니까 네. 초기 단계 같아요. 초기 단계예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데이터 댐이라는 거를 만들겠다고는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적으로 늘려놓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특화된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그 뭐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이제 A 공장, B 공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설비들을 움직이는 온도가 몇 도에 어떻게 되고 뭐 틈이 얼마큼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며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제조 데이터와 A와 B의 데이터를 합치면 훨씬 더 그 성공률이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단계는 이 각각의 A, B 회사가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령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좀 알죠. 대기업은 알죠. 그래서 네. 대기업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견기업 이하가 좀 문제구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기업만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대기업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 데이터의 주권을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가 아직은 다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은 또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 사이즈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육성 지원책이랄까 굉장히 뭐 많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산자부에서도 지금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데이터 관련된 센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거 그 말고 제조 데이터는 사실은 그 개인정보하고는 별 연관이 없겠죠. 없는데 회사 정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이 협업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특허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하루에도 수많은 특허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 특허를 회피해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찾아내려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특허청에서 빅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특허청에 다 몰려 있어서 그리고 의원님은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부를 하시다가 네. 그러면 이제 뭐 정기국회 때 네. 뭐 한 칼을 뭔가 해야 하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짧은 그게. 기간이지만 취약해서 공부했고 네. 그 뭐 입법반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법은 하나 지금 조금 큰 구찌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아직 데이터 법이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재정의 재정 문제예요. 문제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데이터 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 얘기도 나왔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데이터댐을 주로 과기부에서 잡고 가는데 과기부는 이제 R&D 차원이고 네, 그렇죠. 산업화 시키려면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름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 교육을 전 국민이 다 사실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가 다 데이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하나의 부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데이터청은 할 수 있나?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모든 부처 장관들을 이 데이터청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이 제도상에서 결국은 장관급으로 데이터를 관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 예를 들면 1, 2가 있다면 네네. 국무조정실 이 기존 국무조정실이 기존의 부서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쪽이라면 이 정도를 만들어서 네네. 데이터만을 뽑아서 총리실이 관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총리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데이터 특임 장관을 둬야 된다. 아 특임장관? 네, 특임 장관은 특임장관 하니까 이재호 생각나네. 그러니까 부처처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런 부처가 측면도 큰 있겠네요. 거는 이게 결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크면. 근데 이제 데이터는 워낙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고 또 모든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특임 장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정부 쪽에서도 뭐 주력으로 밀고 가야 할 그렇죠. 산업 방향은 분명하고 그렇죠. 당면에 이제 한국판 뉴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속도를 좀 빼야 하는데 네. 논의가 그럼 굉장히 민간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뭐 다양한 공청회나 뭐 이런 등등이 많이 열리겠군요. 지금. 바로 그 대목이 제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공청회가 많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아직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고 그거를 활용하셔야 되는 기업의 CEO들도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의 IU가 돼야 되겠다. 떠오르는 연예인이 아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유 씨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힘들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좀 피로가 풀려요. 이렇게 위안을 받나 봐요. 그리고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조곤조곤 노래를 불러도 그게 귀에 탁탁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또 듣고 싶고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아주 친숙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다음에 네. 의원님하고 아이유 씨하고 같이 한번 뭐 아 진짜요?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너무 좋죠. 그 의원님이 노래하는 걸로. 이 미래 먹거리 특히 데이터 쪽에 아무튼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풀어간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엮어서 정부 조직 안에서는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것 또한 이제 고민하고 있다. 네네. 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겠어요. 부자진들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어. 보좌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네. 꼭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저한테 막 얘기가 들어와요. 너무 광범위하다. 아니 이게 제가 청와대 근무에서 약간 병인데 너무 많은 사안들에 관심이 가요. 대변인은 모든 사안을 다 보죠. 대통령님 보시는 게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신문을 한번 펼치잖아요. 예를 들어 한겨레 하나 본다 그러면 그거 하나 보는데도 한 1시간 봐요.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사안의 그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제 다른 것들까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궁금하고 이건 법안이 필요해. 그럼 이제 보좌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보십시오 한 건데 그분들은 엄청난 과제가 하나 떨어진 그렇지, 거잖아요. 과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산자위 것만 하기도 바쁜데 네. 오늘은 제가 그것 법안 냈어요. 그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N번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성폭력 당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가 들어가 있는데 수치심은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폭력이든 성폭행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성들은 대부분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저도 생각하면 되게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쾌감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산자위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런 법안도 냈고. 그거 필요하죠. 네. 그런 법안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도 벌써 한두 달 됐나요? 그 사건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없게 하려고 하면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도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2개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도 하나 냈고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그래서 그런 보통 것들.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되게 이제 임기 시작하면 네. 입법 발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그러시더라고요. 막 한 10개씩, 15개씩 막 내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상임위 논의에 대해서 하나씩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아까 했던 일하는 국회법이 뭐 반드시 통과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상임위가 열릴 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뭐 법안만 엄청 쌓이고 하나도 통과 안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회가 하여튼 무조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치적 어젠다 네. 이런 부분들 현안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러 좀 조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이제 있어 정책적 보여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핵심 출신 인사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문제나 뭐 몇 가지 딱 포인트 잡아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보니까 몇 가지 이슈를 딱 정해서 이건 내가 얘기해야겠다라고 싶은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은 별로 이제 언론에서는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건 별로 못 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늘상 고민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메시지를 내기는 냅니다. 근데 내면 이상하게 바로 그 다음 날 정보 발표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신기가 있나 보다. 아무도 모르죠. 뭐 나만 알죠.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곤 했는데 때로는 이게 과도하게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도 우리 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보좌관들하고 논의한 끝에 일단 이번 텀은 올해 말까지는 정책에 집중하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년은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정책에 집중을 하려고.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역할 분담 되는 건 좋다고 봐요. 누가 또 대신에 또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고 정책에 좀 몰두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섞이면 되는데 아까 이제 다만 그것이 나 혼자의 정책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네. 뭐 아이유 얘기했지만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이제 진짜 실천 과제인데 네. 그걸 해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죠. 입법발이 아무리 중요한 입법발이 해도 통과 안 되면 뭐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그 작업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역 그 사무실 지금 폐쇄했어요? 네, 폐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 저희가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전국 최초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좀 어르신들은 와서 마당에 벤치에도 좀 앉아 계시고 옛날 그 사무실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 선거 때 사무실 말고? 네, 아니에요. 그냥 단독 주택을 구했어요. 그렇구나. 마을로 들어갔고요. 어디 자양동? 어디로? 아니요, 구일동. 구일동. 광진경찰서 건너편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가까이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을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주택을 운 좋게 이제 구해서 어딘지 알겠네, 대략.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서재도 있어서 책도 와서 보실 수 있고 카페처럼 꾸며놔서 서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저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이거를 제가 열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에 하나 거기서 이게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정 폐쇄. 그래서 가슴이 너무 쓰여요. 비용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구입하는데? 구입은 아니죠, 당연히 월세. 월세. 근데 그 월세가 희한하게요. 건물 월세하고 비슷해요. 그때 선거사무소 네네네. 비용하고? 네. 그래가지고 했죠. 제가 선거 때 한 서너 번 간 것 같은데? 그죠? 한 네 번 정도 그죠. 간 것 같죠? 맞아요. 도움이 됐습니까? 아, 됐죠. 예. 여러분. 오시는 것만으로도 또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좀 알죠. 네. 아무튼 구민정 의원님이 당선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오세훈 의원은 지역에서 얼굴이 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활동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니 대선 봐요. 후보 중에 하나니까 활동을 하겠는데 지역에서 활동해요?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가? 대선 후보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그런 거는 그냥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딱땡이처럼 할 필요 하나이죠. 없어. 하나이지. 근데 그 지역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음. 뭐 지역 사무실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플랜카드도 이제 가끔씩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사무실 또 얻으면 더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무실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선배 의원들은 참 안 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막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 딱 발을 디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온라인상에서 옛날에 고민정 TV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선거 때. 네네네. 물론 이제 그때 같지는 않지.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주목받으니까 꼭 광진에 살지 않아도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할까요? 격려해주고 이러는데 아니 저는 그거를 부정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슈가 있을 때 해서 알림 버튼으로 가니까 아까 네네. 있던 뭐 그 산자부 관련해서 일 중에 대국민적으로 꼭 알아야 할 거 그거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거든. 이슈도 없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게 부담이 될 것 같고 뭐 저희 TV에 자주 나오시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네.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그럴까요?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국회 들어와서 SNS에 꽤나 많은 글과 내용들을 초기에는 좀 했었는데 뭐 하면 한다고 또 막 뭐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변인 출신이라 수많은 언론 기사들로부터 두드려 맞는 거에 이 글이 나 있지만 그래도 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공격 받으면 진짜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도 이거 내가 안 하면은 아무 욕도 안 먹는데 내가 굳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근데 되고. 그때는 네. 그 오세훈 고민정의 이 싸움은 아니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되고 나서도 그래? 네, 되고 나서도 뭐만 해. 그 사실은 고캠프 열고 거기서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그것도 뭐 유료 강연을 현직 국회의원이 한다 하면서 막 기사가 막 났어요. 뭐 논란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수많은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거 다 보고 선관위에서 허락 다 받고 그러고 한 거거든요. 그게 길들이기야. 고민정 의원님이 워낙 그 착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몇 번 때리면 움츠려들 거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길들이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있던 명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잡다하게 펼치지 마시고 네. 있는 것은 뭐 부당하게 공격이 정치 공세나 언론이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차게 대응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거를 잘 모르니까 지지자들 확 덤벼들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우호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근데 네, 당사자는 아니까 뭐가 탁 치면 네. 어이씨 괜히 나섰나? 막 이렇게 아,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것도 있겠다. 얼마 전에 김재시 의원의 어떤 여성 의원이 그쵸, 문제가 뭐 됐었잖아요. 불륜 불륜이 어쩌고 있었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국회의원 고민정이라고 누가 써놓은 거죠. 왜? 모르지 그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고발을 해놨는데. 조국 교수가 네. 따박따박 지금 하잖아. 따박따박.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조국 교수도 그 국면에서 무조건 뭐 누구나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고민정 의원님 하면 상징성도 있고 상품성이 있는데 착하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뭐 법률적으로 가져갈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뭐 좀 당하고 말지 뭐 이럴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 네. 더 그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뭐가 터지면. 근데 그럴수록 정말 맷집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전선을 펼칠 필요는 없지만 딱 타깃이 되는 거 한번 날카롭게 대응하고 어떤 언론이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알려서 아니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부당하게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알려야 돼. 알려서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힘도 얻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가요. 아니 진짜로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 의원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그렇더라고요. 언론들이 워낙 세갖고. 네. 자, 고민정의 옛날에 한번 여쭤봤는데 고민정의 정치 한마디로 어떤 정치를 꿈꾸고 계십니까? 소통하는 정치를 꿈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져서 일하는 정치 일단 하고 있어요. 이라는 정치. 어떤 정치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아. 삼선을 하든 뭐 큰일을 하시든 뭘 하든 국민들한테 고민정하면 아 이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진짜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었구나 하는 거. 지금은 고민정의 진정성은 있는 것 같다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저게 진짜일까? 그리고 정말로 소통하는 정치, 왜냐하면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저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을 텐데 선거할 때만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다 나몰라라 하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게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무실도 그렇게 구한 거거든요. 힘들게. 근데 다 안 됐죠. 뭐. 느낌 있는 정치 그때가 느껴지는 정치? 느낌 있는 정치. 해서 느껴지는 정치, 느낌 있는 정치. 광진이 뜬다. 그렇습니다. 그 슬로건을 만드는데 네. 저도 조금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과제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실은 그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면서 제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민주당은 반보 빠른 아젠다 세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보 빨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네. 한보 앞으로 갔다.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그 반보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옛날에 DJ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김대중 선생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번 아젠다를 딱 던졌을 때 그거를 좀 맷집 있게 끌고 가는 힘도 좀 있어주면 좋겠고. 근데 한번 아젠다 딱 던졌는데 반발이 확 온다. 그러면 그냥 또 말아버리면 그거는 힘이 안 진짜 받죠. 집권 거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수모를 겪는 건데 그게 이제 반복되면 신뢰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가죠. 말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잘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계획표, 네. 로드맵 같은 걸 잘해서 의제 세팅, 네, 아젠다 세팅을 잘하고 시의적절하게 그걸 꺼내고 효과적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들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탄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마음은 저는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누가 그거를 실천해 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절박함을 다시금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봤냐면 그 우리 수해복구를 갔잖아요. 자원봉사를. 네. 그거는 또 반박자가 늦었죠. 늦었지. 네. 더 빨리 갔어야지. 네, 그거는 약간 절박감이 떨어졌던 게 아닐까. 물론 저조차도 그 당시에는 비가 더 올 수도 있는데 다 그치기 전에 복구 지원을 간다는 게 괜히 생색내게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무너진 거라도 일단 해놓고 다시 비가 오면은 다시 또 치우더라도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지금 소통방이 있잖아요. 네네. 텔레그램 방이나 뭐 카톡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약간 놓칠 수도 있거든, 현안들이 많으면. 그러면 진짜 의원들이, 깨어있는 의원들이 막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놓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100% 완결무결한 지도부는 없어요. 모든 걸 판단. 왜냐하면 지도부는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막 그 뭐랄까 머리가 무거워서 네. 발이 빠르지가 못해. 발빠르게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깨어있는 의원님들이 자꾸 자극을 줘서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 사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들 간의 소통도 더 많이 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그 감은 좀 있을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셔서요.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민주당을 조금 젊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주문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도 많이 들었으시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젊고 역동적인 것이 꼭 정답일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소신 발언들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야 진짜 역동적이다. 저런 발언들도 막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실 텐데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쭉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와버리면 이게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했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보면 젊고 역동적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예를 들어 차별화로 보고 그게 이제 매개로 보면 되게 당내 쓴소리나 뭐 이렇게 네네. 예를 들면 김혜영 최고라든가 이런 금태섭 뭐 등등등등 이렇게 좀 읽혀지는 느낌이 있는 거군요. 네네.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계시다 보니까 네. 그거 당내 쓴소리를 젊고 역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나오더라. 네. 그걸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자들도 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 그러니까, 소신 발언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젊고 역동적이라는 거에 대한 원래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네. 뭔가 활동이 전개되면 이게 불식이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 했던 분들이 그 모습이 많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물어보는 맞아요. 거거든. 근데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수해복구든 뭐든 나왔을 때 전체가 의원님들이 다 같이 못 움직일 때 젊은 의원들이 우리가 먼저 갑시다. 20, 30명이라도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젊고 역동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당이 약간 그러니까 그게 뭐 차별화 요소를 뭐 지도부를 까고 막 이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 그러면 진성당원들, 권리당원들과의 총회 예를 들면 만남의 장을 대개는 정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지역위원회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적이 있어서 안 해. 자기의 그 선거 때문에 나하고 경쟁 상대가 늘 있기 때문에 총회 같은 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지역위원회가. 근데 나중에 이런 게 다 진정이 되면 젊은 그 지역의 당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우리 젊은 의원들은 한 뭐 분기에 한 번씩은 하자, 반기에 한 번씩은 하자라고 결의해서 20, 30명이 해서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아. 그러면 지도부한테 건의하고 이걸 모든 의원들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내지 어떤 그런 직접적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결정 못할 때 젊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흐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저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 그게 그럴 필요가 있어, 사실은.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신중하고 진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이게 촉매제 역할로 어딘가는 또 발빠르게 해줘야죠. 뚫어줘야 할 때가 네. 있어야 하거든. 그게 네. 누구냐 하면 재무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프레임, 언론이 뒤집어 씌우는 이 프레임을 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래서 그거를 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일단은 의원들끼리도 만나야 뭐 우리 이번에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뭐 술 한잔 마시면서 밥 한번 먹으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8월 초부터 뭐 수해 장마 이렇게 되고 코로나 있고 하면서 휴가 가고 이러면서 그게 좀 끊겼어요. 7월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의원들끼리 처음에 좀 우리들끼리 좀 모였다가 나중에는 그 각 지역을 돌면서 무슨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도 한번 해보고 전국 투어를 돌기도 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젊은 진짜 20대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을 시리즈로 잡으려고 한 두세 팀을 만들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만 하고 그 다음도 다 지금 연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곧 보여드릴 얘기가 겁니다. 일리 있네요. 그러니까 의욕 있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딱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네. 한 두세 달 됐으니까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 좀 끝나고 네. 내년 연초 되면 그때 아주 활발히 해야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청와대 식구들 이제 가끔 볼 텐데 4년 차잖아요. 이제 들어갔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와. 그래서 뭐랄까요, 처음부터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심신이 많이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기부터 들어간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 많이 또 나오셨어요? 초기 멤버들은. 물갈이 좀 많이 됐죠. 청와대 식구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상당수 많은 분들이 2기, 3기 멤버들이라서 체력은 아직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슈를 다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다른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서운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 순리를 늘 보면 순리를 거스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힘을 그러니까 못 받아. 임기 초반에는 되게 청와대가 힘이 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립을 강하게 틀어지고, 왜냐하면 또 국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이제 구상이 딱 100대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밀고 나가는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네. 청와대 힘이 좀 빠진 데다 공교롭게 이번에 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출연했고,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힘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견고하니까 지금. 그렇죠. 예. 굉장히 힘이 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지지자들도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100% 다 올바른 결정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보다 보면 한 박자 늦을 때도 있고 조금 방향을 잘못 결정할 때도 있고, 정부 관료들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뭐 정책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기할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을 잘 전달하고, 근데 대신에 이게 막 그 불협화음처럼 밖에 너무 거칠게 표현되지 않고 내부에서 네. 충분히 당정청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대통령님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고, 네, 또 당도 맞습니다. 나름대로 잘 관리하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보고, 맞아요. 다만 그 뭐 성역처럼 뭐 말한 대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뭘 결정하면 당이 그냥 다 따라오는 이런 방식은 안 되죠. 그게 그럼요. 통할 리도 없어요 이제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당정청이 한 몸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청와대의 말과 국회의 말이 조금 다르더라도 너무 민감해하지 말아야 겠죠. 네. 그 얘기지. 저도 네. 그게 맞아요.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당이 좀 청와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 논조로 나오면 니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때도 네. 오히려 말을 못하게 못하게. 묶는 네. 그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게- 다만 이제 그것이
언론 플레이에서 자기 장사로 정치적 그러면 안 장사로 되죠.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건 비난을 받아도 싸고 내부에서 잘 이렇게 조율해서 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 대변인 할 때도 뭔가 밖에서 세게 확 끌어당겨주면 청와대는 룸이 그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해도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나 받아들일 수용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 룸을 안 만들어주면 오로지 청와대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이 정도를 요구하면 당이 이 정도를 요구하면 그렇죠. 청와대는 중간 정도에서 선택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 이제 그 얘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통합당 이번에 뭐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집회도 지켜봤습니다만 통합당 지켜보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세요? 그 청와대 앞에서 늘상 그게 뭐였습니까? 천막농성 하셨던 분이 이제 황교안 전 대표셨잖아요. 그때 같이 늘 계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도 거기 와가지고 같이 집회를 했었었는데 이거를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토사구팽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구나. 어쨌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신도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힘을 모았을 텐데 지금 딱 이 상황 되니까는 확 끊어버리려고 계속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날까. 자기네들한테 같이 하자고 막 그렇게 올 땐 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 보면서 야, 정치는 역시 냉정하고 무서운 거구나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요즘 국회에서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저 김용민 의원, 오영환, 최혜영 뭐 이런 분들. 그래요? 네. 우리 김용민 의원하고 다음 주에 나오신다면서요? 네, 오영환 의원하고는 오영환 의원은 한 번 나오고 김용민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속적으로 그래요? 검찰 개혁 이슈 가지고. 최영 의원님도 한번 모셔야겠구나. 고민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대통령님 그 총선 네. 이후에 통화하셨나요? 덕담 한번 주셨나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전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야, 역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왜 시정연설 한번 했었죠, 대통령께서. 제 자리가 공교롭게도 맨 앞자리고 바로 앞이에요. 제일 중간. 그리고 이제 중앙 그 통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겠구나. 그죠? 드디어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근데 다른 데로 가셨죠? 아니야. 일로 왔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게. 참. 이번에 김정수 여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또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봉사활동 다녀오셨잖아요. 그게 또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역시 여사님이 그런 역시 마음 여사님. 씀씀이가 다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했는데요. 자, 고민정 의원님께 궁금한 사안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정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두세 분 뽑아서 대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질문해 주세요. 뭔가 뭔 질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고민정 의원님께 만약 질문. 채택이 학교 되면 어디? 어떻게 저거는 돼요? 다 알잖아. 그거 검색하면 나오잖아. 비대면 시기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줌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줌으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네요. 의원님 육아는요? 의원님 육아는 알아서 크고 또 우리 남편이 남편분이 저하고 고향이 같고 네. 나이도 같고 먼저 한번 터야 하는데. 네, 또 질문 또 뭐가 있나요? 데이터 관련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한번 고민정 TV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모의 비결은요? 이거 좋았다. 이거. 미모 없습니다. 미모는 죽었다. 이세계 궁금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애가 둘인데요. 코로나 악수법. 당 대표 누구 지시하세요? 이건 아마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못하죠. 못하지. 검찰 개혁에 힘 보태주세요.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정읍 내장사는 자주 가셨겠네요. 그러겠네. 오히려 못 갔어요. 그래요? 왜냐면 뭐 이제 부모님 집에만 가니까 거기까지도. 제 고향이 거기잖아요. 네. 그 남구님도 거기고. 근데 내장사는 늦가을이 이제 단풍이 좋잖아요. 그때 가도 좋지만 겨울에 가면 또 끝내줘요. 겨울에. 내장산이. 겨울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소식 아나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통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님이 건강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셔서 여의도 나오시게 되면 아무튼 저한테도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답니다. 네, 이탄희 의원.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이 저희 방송을 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탄희 의원님 옆에 저희 의원들도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걱정 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뭐 괜찮냐 물었는데. 당연히 이제 제 입장에서 괜찮죠. 그러나 이제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황이고. 네. 아직 그냥 제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마치 제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갔던 거는 아닙니다. 네. 그 얘기도 나왔네. 뭐요? 휴가 어디 갔냐? 휴가 제가 우리 애가 10살, 7살이라 청와대 때도 잘 못 놀았으니 이젠 좀 놀겠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가려고 강릉에 펜션을 예약을 해놨는데 예, 못 갔어요?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나는 갔는데 고성에. 결국 못 갔어요. 고성에 딱 갔는데 네. 이틀째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다행히. 근데 마지막 날 비가 와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틀은 이틀은 쉬셨네. 잘 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관련해서는 뭐 아까 시기적인 건 얘기를 했고 방법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인가 여기에 아직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러한 사례가 만약에 또 생기고 또 생긴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고민을 또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매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 최저소득 계층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제가 뭐 시간 잘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다 네. 했고 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진짜 진심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그래서 진짜 공직자가 다 됐나 보다 기도하면서 제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구민정 의원님 하면 이렇게 맑은 영혼 뭐 저기 그런 느낌이 좀 떠올라요. 착한 심성, 맑은 영혼 이런 게 떠오르는데 원래 이런 그 마음 가진 분들이 의정 활동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초기에 아까 이제 그런 언론들 몹쓸 언론들이 막 그렇고 또 악의적인 댓글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처받기 십상인데 이럴 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은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줘야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민정 의원님 옆에서 든든히 좀 지켜주시고 대신에 이제 아까 또 중요한 현안들 뭐 발언할 때 소식하시고 또 이런 뭐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도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또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정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까지는 좀 정책 행보에 좀 매달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 초부터 또 훨훨 날아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제일 앞에 서서 민주당이 나갈 방향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구민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구민정 의원님 후원에도 많이 찾아주시기. 저도 있어요. 후원의 계좌는 힘들어요. 힘든다고 하니까 우리 보좌진님 보통 대개는 여기 센스 있으면 뭐 후원 계좌 막 올려요. 댓글에. 그래요? 보좌진 센스가 없는 거야 지금.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의원님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